첫째로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기 위해 서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일어선 채 피고인에게 문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각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종료하고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상민 장관에게 다시 한번 경찰 및 소방에 전화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라는 뜻으로 전화하는 모습의 손동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인데, 이때 피고인은 이 모습을 바로 그 지근거리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조갑재 대표와 정치권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계엄이 있었던 당일의 CCTV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짚긴 했었지만 또 저희가 보는 거하고 다른 대목을 또 대표님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한덕수 전 총리 또 다른 장관들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는데, 네. 실제로 영상에서 나타난 것은 그런 절실한 어떤 저지 장면이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했어야 될 사안이 뭐냐면은 이게 과연 헌법상의 계엄 선포 요건이 되느냐는 겁니다. 예. 과연 준전시 수준의 어떤 폭동이 발생했느냐, 이게 과연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가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논의됐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그 의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논의가 있었다는 흔적은 없어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뭘 하느냐? 그냥 고무도장 찍어주는 식으로 처리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법리 검토를 했어야 될 사람이 그 법제처장은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럼 법무장관이거든요. 법무장관이 그 국무회의에서 헌법상의 그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의가 없었으면은 이 국무회의는 그냥 통과시켜주는 의례적인 것이 되고 실질적인 검토가 없었다, 이런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 전 총리는 이후에 나는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 영상을 보면은 이상민 장관이랑 웃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개별적으로 대통령을 만나서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강도였는지, 그것은 이 영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한 전 총리의 행보를 보면은 대선 출마를 하려고 했거든요. 예. 이 대목은 저 영상까지 보고 난 다음에 들은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건 적당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로 그 어떤 순수한 국가를 위한 뭐라는 걸, 또 그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도 아주 그 혼란스러웠고 해서 공인으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뢰성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게 생각한 단 한 사람이 있었다면은 한덕수 국무총리일 거예요. 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나이도 그렇고 또 이분의 그 경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정적인 국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권위, 그동안의 국정 운영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 권위를 행사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불법 계엄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그만큼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CCTV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대표님 생각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은 막았을 가능성도 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참 어려웠을 겁니다.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정보의 제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고 했을 때는 총리도 모르는 국가 기밀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까지 그 자리에서 사실은 따져야 되는데 뭐 기자회견 하는 시간까지 딱 정해놓고 밀어붙이니까 또 평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보여준 상당히 그 수능적인 자세, 예. 어떤 원칙이나 사실에 입각해서 이건 안 된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예. 저는 그 성격이 그냥 그대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는데도 국무총리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혀 제어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은 같은 차원에서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도 거의 수능적으로 나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예. 최근에 특검 수사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앞부분에 잠깐 짚긴 했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엊그젠가에 저희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검 출세 방지법을 만들어야 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너무 그 언론적인 표현이라서 예. 아니 특검을 거치면 출세한다?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최순실 특검을 해가지고 출세한 분인데. 예. 예. 그럼 최근에 특검의 수사에서 좀 비판이 조금 예전보다는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큰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는 처음부터 큰 줄기에서 잘못 방향을 잡았다고 봅니다. 큰 줄기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 내란 특검이 그 평양에 무인기 보낸 걸 가지고 외환죄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그건 엄청난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진전도 없고 부속영장은 다 잇따라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사유가 두 가지인데 반국가 세력 척결이고 하나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둘 다 사실이 아니었는데 이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이 초유의 사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안 한다고요. 아니 이게 수사 대상이 아닙니까? 이게 불법 계엄의 이유의 2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분열, 선동 그리고 이게 또 반중 인종주의적 선동으로 가가지고 국제관계도 지금 나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또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측에 계속 부정선거 이야기하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한복판에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 한국인의 약 30%를 그 속게 만든 그건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은 김건희 특검에 좀 영향을 상당한 영향을 이건 저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전체의 특검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아니 제가 50여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예. 1970년대에는 경찰 출입할 때 경찰서 안에서 기자들이 있는 데서 공공연히 고문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때는 흉악범을 상대로 하니까 기자들도 눈 감아줬는데 예. 그러나 그 뒤에 민주화 과정에서 고문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소용돌이가 있었잖아요. 결정적인 게 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6.29 선언을 만들어내고 직선제 개헌을 이루는 원동력이었는데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30년 만에 고문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양평 간부 공무원이 특검 수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일종의 강압 수사를 했다. 이 강압 수사도 일종의 고문이거든요. 정신적인. 육체적 고문만 고문이 있는 게 아니라 밤샘 조사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계속 집요하게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그런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예. 이게 지금 세월이 언젠데 갑자기 한 30년 전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특검이 조사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평 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아니 행정부의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자기 부하가 특검 수사를 받고 나와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사망했다 이거예요. 자신이 챙겨야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조사를 지시를 해야 됩니다. 특별한 조사.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표님께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아무래도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민주당이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거는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 대법원 몰아붙이기의 역효과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민주당이 일종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혀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또 대법원을 현장 방문해가지고 마치 무슨 현장 압수수색 집행하는 식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고 했는데 그걸 바라보는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딱 프레임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큰 실수입니다. 이거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붙이고 한 90분 동안 잡아놓고 수모를 주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전투에 이긴 거고 전쟁에서는 질 수 있어요. 그 전쟁은 내년 지방선거 아닙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결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인데 저는 이 두 개가 앞으로 여론 구조가 상당히 좀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인물은 이제 추미애 위원장을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대표는 어떻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말이 너무 소름 끼치는 말을 하는데 그것도 추석 연휴 중에 지귀현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은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반동이란 말을 썼습니다. 정치인 입에서 반동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반동은 계급투쟁론자, 사회주의자, 공산당이 쓰는 이야기고 6.25 때 반동분자로 몰려가지고 학살된 우리 양민이 숫자가 59,996명입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요. 제가 그 책을 만든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반동분자란 말을 저 같은 사람이 쓰면은 뭐 조금 이해할 줄 몰라요. 그러나 정청래 대표처럼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반동이란 말을 쓰면서 대법원장을 몰아붙인다고 하면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합리적 국민들이 그 박수 치겠습니까? 그럼 여당은 그렇고 야당 장동혁 대표 체제도 중도층 말씀하신 중도층을 바라보는 정치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강경 보수 여전히 좀 그런 모습. 다만 장동혁 대표는 그 윤핵관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표가 된 다음에는 더 이상 극우화 쪽으로는 가지 않고 현실에 적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위문도 안 가고 전환길 씨하고 뭐 만나지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나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선거를 겨냥하는데 그 극우 세력하고 어울려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오른쪽으로는 안 가고 하는 모습인데 다만 이분이 법률가니까 요사이 이 양평 공무원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법리적 대응은 신속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과하게 나가는 바람에 장동혁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중도층이 크게 좌우할 테니까 이것이 그렇죠. 중도층 민심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는 민주당의 최근 전략은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밀어붙일 거냐? 예. 계속 밀어붙이는 그 최종 목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도록 만드는 거냐? 아니면은 막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쪽으로 가느냐? 예.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어떤 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민심이 거기에 안 따라주잖아요. 예. 민심이 막 격분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리자 하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외로워 보인다라는 그 말씀은 그런 맥락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 이재명 겁니까? 대통령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슨 에이펙 정상회담 준비 여기서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이 역사적 회담의 호스트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죠? 그냥 행사 잘 치렀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결과 관세 협상이 거기서 극적으로 타결되든지 이거 여기 아마 집중하고 있을 걸로 보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요 대법원 잡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우선 이 국가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사소한데 너무 신경을 쓰고 언론도 그걸 보도를 하고 정치권도 온통 그걸로 난리를 치는데 예. 실제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휩쓸면서 가자지구 평화협정, 국제협정까지 만들어내고 예. 중동이 지금 변하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한국의 정치는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회 천동설이라고 그럴까요? 이 세상이 국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언론도 여기에 가세를 하고 하니까 이 국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 관심을 제대로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과 정치가. 예. 예. 그러니까 국제뉴스도 좀 보여주면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 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뭐 제3당 입장에서는 뭐 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스탠스이긴 하지만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발언 포함해서 요새 이준석 대표의 글솜씨가 빛이 나더라고요. 아, 늘고 있어요? 예,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하나하나가 아주 핵심을 찔러요. 항상 유머러스하게 시작하면서 핵심을 찌르는데 왜 이 이준석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요사이 이 SNS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느냐 하면은 그것 또한 이재명 민주당 쪽의 실수입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 버렸어요. 특히 그 백해룡 경정을 예. 수사팀에 합류시키는 그 결정 이후에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마치 콤비가 되듯이 계속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의 문제는 잘 쓴 글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논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보수의 저는 구명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동훈, 이준석인데 이 두 사람이 그 말솜씨하고 글로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상당한 그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